돈을 벌고 싶은데 언제 벌고 싶으냐, 나는 매달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월세가 나오는 물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하면 역시 아파트, 그것도 가능한 전고점에서 많이 빠진 물건을 선택하시면 돼요. 좀 오랫동안 묻어가는 물건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지금 진짜 개발 호재가 있는 물건들은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멀리 본다면 서울에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 하면은 길게 보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돈을 벌고 싶은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려운 경매라는 게 권리 분석이 좀 모호한 경매거나 아니면 낙찰 받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그런 경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서류상으로 약간 모호한 그런 물건들은 판단이 안 되면 입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순위 임차인인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왜 신고를 안 했냐면 아무도 이 집을 낙찰받길 바라지 않아서 안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입찰을 하려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 사람은 가족일 거야, 그냥 유추를 해서 입찰을 해버리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잘못 낙찰받으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몰라. 안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물어봐야 되는데 임차인이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류의 물건들은 정말 모르겠으면 임차인한테 입찰 전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뭐 어떤 이유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지언정 뭐 어떤 낙찰자한테 인생 망해봐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거든요. 입찰하지 마세요 라던가 뭐 그 사람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호한 물건, 권리상 모호한 물건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낙찰이 되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거나 아니면 지분권이거나 뭐 이런 류의 물건들은 유치권자를 잘 내보내야겠죠. 유치권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유치권이 정말 성립이 된다면 뭐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지분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낙찰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다면 남편 것만 나오는 거 2분의 1만 낙찰을 받게 되면 나머지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인 아내와 협상을 하는 거죠. 내 거 살래? 아니면 네 거 팔래? 뭐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이거 협상이 안 되는 그 자체를 이유로 경매의 통째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이제 법적인 소송이나 뭐 이런 서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것부터 시작하면 경매가 꽤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일반 물건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다 일반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들은 되게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도 잠깐 했었는데,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지를 낙찰 받으면 이 건물을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건물의 소유주한테 내 토지를 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제가 해봤더니 다 이제 시골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랑은 안 맞는다. 이 토지를 날린 거는 아들이 내 토지를 날리고, 사실은 이 집에는 어르신이 살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놈만 팬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저는 좀 안 맞아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 하니까 일반 물건들은 좀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치권 물건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유치권이나 또 뒷담화 건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물 뭐 전원주택 같은 거 뼈대만 있거나 이렇게 집담한 건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사하던 사람들 유치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유치권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막 하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저는 좀 이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다. 처음에는 쉬운 물건 하시면 그래야 재밌죠. 처음부터 어려운 물건 하다가 한번 데이면 다신 하기 싫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반 물건 하시길 권합니다. 권리 분석이 제일 쉽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매 전체 과정 중에 가장 쉬운 게 권리 분석인데요. 근데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3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권리 분석은 상, 중, 하 이렇게 있는데 제일 쉬운 하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있는 집은 그냥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 이 모든 권리가 이 집에 딸린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걸 말소라고 하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특별한 예외가 없는지만 보면 끝이에요. 아까처럼 뭐 유치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요. 집주인이 사는 집은 말소 기준 권리만 확인을 하죠. 그리고 임차인이 사는 집은 조금 더 따져봐야 돼요. 이 임차인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 임차인의 힘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내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게 되면 낙찰자한테 네가 대신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배당을 잘 받는지 요것까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더라도 배당을 잘 받으면 안전한 물건이에요. 근데 힘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개의 조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임차인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 배당을 잘 받는가 못 받는가. 그래서 나한테 혹시 넘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나한테 넘어오는 일은 없는가. 요게 이제 2번째 중이에요. 그리고 상, 이게 아까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과연 배당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못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족인지 약간 모호한 거, 명확하지 않은 것들, 이게 상이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세금이나 뭐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배당받아 가는지는 않는지, 뭐 임금 채권이라 그래서 뭐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도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임차인들 중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은 순위예요. 또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이런 임금 채권 혹은 당해세, 공과금이 먼저 배당이 돼서 이 사람들이 배당을 못 받아가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랑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추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합니다. 반드시 이제 예상만 하고 하면 안 되고요. 2번, 3번 확인을 하고 오케이, 이 사람 가족이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엑셀표로 해서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 물건의 낙찰가가 뭐 1억 원이었으면 비용은 얼마 들고 나중에 매도 가격은 뭐 2억이니까 내가 수익은 어느 정도 날 거고 사이에 뭐 전세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뭐 1,000만 원이 거슬러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1억 원의 낙찰을 받는 거 보다 한 1,000만 원은 더 싸게 낙찰을 받아야 수익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더 낮춰야 되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원하는 수익이 중요하죠. 그래서 입찰가를 정할 때 먼저 그 수익률을 계산을 다 해보고 입찰가를 정해요. 그래서 최대 이만큼까지 쓸 수 있고 적정선은 이 정도라고 처음부터 다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목표에 따라 달라요. 돈을 벌고 싶은데 언제 벌고 싶으냐. 나는 매달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월세가 나오는 물건.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월세가 나오는 물건들이고요. 물론 이제 아파트도 나오긴 하지만 수익률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다가구나 원룸 건물 이런 거를 하시면 월세 파이프라인이 딱 생기는 거죠. 이게 아니라 나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하면 역시 아파트, 그것도 가능한 전고점에서 많이 빠진 물건을 선택하시면 돼요. 전고점에서 많이 빠졌다는 건 그만큼 상승할 여지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선택하셔서 이제 낙찰받고 그런 물건은 아무래도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금을 뭐 한 2억 정도 들 거다라고 하면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전세가의 차이가 2억 정도 되는 물건들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 오랫동안 묻어가는 물건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지금 진짜 개발 호재가 있는 물건들은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들이 서울은 서울이에요. 서울은 역시 서울이고 지금은 건설 시장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오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는 반드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장 안 되지만 시간을 좀 주고 좀 멀리 본다면 서울에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나 또 여유 자금이 적다면 빌라나 이런 것들 하면은 길게 두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돈을 벌고 싶은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 물건들이 프리미엄 다 빠졌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게 경매로 나오면은 이게 어차피 이제 전월세로 세팅해봤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아무리 이제 빠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버티는 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호재가 사실화가 되면은 이때는 이미 다 반영이 됩니다. 호재가 호재일 때 긴가 밀가 할 때 좋은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이 사실화돼서 곧 언제 이러면은 이미 이제 웃돈을 주고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항상 생기죠. 우리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나갈 수 있는 사람과 뭔가 안 나갈 것 같은 사람, 이게 다 보입니다. 입찰 전에 다 알 수가 있어요. 보증금 잘 받는 사람이 잘 나갈 거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이미 나간 것들도 있어요. 보증보험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미 이사를 나갔고 낙찰만 받고 잔금 납부하면 보증보험에서 키 번호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은 명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를 놓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거나 근데 보증금 다 받아. 그러면 버팅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물건은 명도가 월등히 쉽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직장을 가까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 명도도 없고 중개수수료도 없고 수리할 필요도 없고 그런 물건들이 처음부터 다 보입니다. 그런 물건들은 엄청 쉬운 물건들이죠.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해요. 혹은 전혀 받지 못해요. 이런 물건들은 명도가 아무래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집주인이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꽤 오랫동안 갖은 채무에 시달려서 온갖 압류와 뭐 이런 게 다 있다. 그러면 집주인이 진짜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난 어디 갈 데 없다. 배째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집주인은 근저당 딱 하나 있고 뭐 관리비 미납도 없고 아주 그냥 성격이 칼 같은 분이죠. 이런 분들은 또 나가실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명도가 무서우니까 이 점유자가 여자인분만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난 여자라 남자한테 명도하는 거 무서워. 그래서 점유자 이름을 보고 여자 이름으로 낸 것만 이제 낙찰을 받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서류를 보면 명도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00%는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많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명도는 웬만하면 좀 피할 수 있죠. 그리고 법적으로 이 사람이 당연히 이제
명도가 되어야 되는 물건들만 우리가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선순위 임차인인데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모호한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도의 난이도가 다를지언정 안 되는 거는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명도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들이 어려운 걸 싫어하니까 경쟁이 떨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은 우리 멤버님 계시는데 그 집에는 임차인이 2명이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은 진짜인데 한 명은 가짜란 뜻이죠. 근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가짜는 아니에요, 사실은. 전체 한 동에서 한 동이 다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임차인이 돈을 못 받고 이제 나중에 돈을 받으려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갔는데 그새 또 집주인이 이사에 두 번째 임차인을 들인 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속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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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은 없죠.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막 돈 달라고 하죠. 이런 거는 난이도가 약간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약간의 그런 심리적인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다 보입니다.